안녕하세요. 모토이슈 민입니다. 모터사이클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모토이슈 여기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모토이슈 조건희 기자와 더모토의 나경남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토이슈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모토의 나근한 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이슈 어떤 거죠, 조건희 기자? 네. 오늘 저희가 연휴에 좀 쉴락을 했더니 해외는 또 그 그거 신경 안 써요. 네. 뉴 이어가 아니다 보니까 다 이슈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이슈인데요. 하나는 MV 아구스타에서 신모델이 등장했고 또 인디언에서도 또 신모델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MV 아구스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이슈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 좀 해주시죠. MV 아구스타가 현지 시각으로 2월 11일에 3기통 네이키드 라인업인 브루탈레 800과 드렉스터 800을 업데이트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엔진부터 디자인, 셰시, 그리고 전자장비 이런 것까지 모두 업데이트된 세대 교체 모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루탈레와 드렉스터 모델의 배경에 대해서 나경남 기자님께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게 사실은 이제 브루탈레 그 사실 MV 아구스타의 3기통 최신형 3기통 모델이 처음 등장했던 게 2010년이었죠. 2010년도에 아버지 세대 카스틸리오니에 이어서 조바니 카스틸리오니가 처음으로 쇼에서 공개했던 물건이 F3 네. 675 800 요게 이제 나중에 나왔고 네. 3기통 바이크로 MV 아구스타의 진입 장벽을 좀 낮춰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이런 데서 그 공장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만든 게 있었고 그때 조바니가 했던 이야기는 MV 아구스타를 꿈꾸는 젊은 사람들이 MV 아구스타를 갖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들이 우리 바이크를 사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적절한 모델을 미들 클래스를 만든 거였죠. 근데 그 엔진 이제 3기통 F3 엔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3기통 엔진이 만들어진 이후에 실질적으로 F3 라인업이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배경이 사실 드렉스터가 등장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브루탈레도 더 잘 나가고 F3 라인업도 훨씬 더 판매에 불이 붙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모델입니다. 훌륭하죠. 그게 몇 년도죠? 그러니까 F3가 처음 등장했던 건 2010년도였고요. 그리고 뭐 드렉스터가 브루탈레가 2012년. 그쵸. 네? 그 F3가 그러니까 사실 2010년에 공개가 됐지만 그쵸, 맞아요. 2012년에 시장에 등장을 했고 맞습니다. 2012년에 F3가 등장을 할 때 브루탈레가 같이 하면서 이 힘을 더 실어주는 형국이 됐죠. 그리고서 맞습니다. 2013년에 800cc로 업데이트가 되었고 2014년에 드렉스터가 등장하면서 사실 드렉스터가 등장하면서 더 그렇죠. 드렉스터가 진짜 그 점을 찍었어요. 네. 확실히. 그러면 MV 아구스타에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모터사이클 태우기 위해서 만든 미들클래스 3기통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훨씬 더 프리미엄의 느낌이 더 강했던 거죠? 그 사실상 F4라고 얘기를 하는 그 1000cc급 4기통 엔진. 사실 그 당시에는 이탈리안 모터사이클 브랜드 중에서 현행으로 생산하고 있는 직렬 4기통 엔진은 아구스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렇네요. 네. 그 시점에서는 다들 다 일제들만 있었고요. 근데 그 엔진 기술 자체가 이게 사실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데 페라리의 엔진 기술이 녹아들어 있는 그런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이 엄청나게 파워풀했고요. 실제로 타보면 또 타기에 어렵거나 까다롭지도 않았고 출력도 엄청나게 좋았죠. 그래서 MV 아구스타는 그 카스틸리오니 지금 돌아가신 카스틸리오니가 그 MV 아구스타를 다시 본래의 그 위치로 딱 끌어올리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딱 끌어올릴 때 F4로 만들었고 F3는 그것을 이어가는 그 아들 조바니의 첫 작품이었고 상당히 성과를 보였죠. 브루탈레와 드렉스터 간의 차이점이 사실 그 MV 아구스타에 대한 이해가 좀 적은 상태에서 보면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 차이점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MV 아구스타가 조바니 카스틸리오니가 이 시장 확대를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MV 아구스타는 그럼에도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쵸.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죠. 이제 선망의 대상. MV 아구스타라고 하지만 이제 그 세부 모델에 대한 그거는 적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F3의 네이키드화한 게 브루탈레였고요. 브루탈레를 가지고 이제 리어 타이어를 200mm로 키우고 리어 타이어를 200mm로 키우고 그 바인드 미러를 장착하고 또 휠 튜브리스 와이어 스포크 휠을 장착한 모델. 그래서 더 약간 뭐라 해야 돼요? 그 커스텀 바이크 약간 같은 프리미엄성이 더 강한 쪽의 모델이 드렉스터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브루탈레가 이태리어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브루탈레는 그 브루털인 거예요. 사실은 그 잔혹함인 거고. 드렉스터는 드래그인가요? 네. 네, 드래그스터의 어떤 맞습니다. 커스텀 룩을 따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네. 처음에 뜻을 가늠을 잘 못하다가 리어 타이어가 200mm라는 스펙을 딱 보고서 라는 딱 감이 오더라고요. 드래그스터. 요런 식의 그런 대형 리어 타이어를 키우는 게 뭐 디아벨 같은 게 대표적이었었고 그 사실 운동 성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룩이 제일 크고 그 볼드한 느낌 자체를 주기가 너무 간단하니까요. 리어 타이어가 딱 두꺼워요. 또 뒤에서 그쵸. 딱 봤을 때 딱 자세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21년도에 공개된 브루탈레와 드렉스터는 어떤 점들이 변경이 되었나요? 먼저 뭐 한눈에 봐도 딱 보이는 건 디자인입니다. 그렇죠. 헤드라이트가 그 바뀌면서 디자인이 많이 바뀐 느낌이 딱 들고요. 뭐 세세하게는 머플러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고, 뭐 엔진의 변화도 그 내부적인 변화가 좀 있습니다. 유로 5 당연히 대응하는 그쵸. 모델이고, 그 또 그 셰시도 비틀링 강성이나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직진할 때 그런 종 관성도 높였다고 하고요. 그 서스펜션 세팅도 변경되었고, 또 SCS 뭐 이거는 이전 세대에도 있었던 모델이지만 SCS가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또 중요한 게 계기반 변화입니다. 네, 뭐 말씀을 또 조건희 기자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헤드라이트 변경된 게 확실히 눈에 띄죠. 장난 아닙니다. 네, 그 사실은 이 헤드라이트 디자인은 우리가 지난해에 굉장히 주목하고 박수치면서 봤던 브루탈레 1000RR의 헤드라이트. 물방울 모양의 그쵸. 헤드라이트. 그 사실은 브루탈레 엠비어스타의 브루탈레 시리즈들은 다 그 물방울 모양의 헤드라이트를 20년 전부터 썼죠. 네. 근 20년이죠. 그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을 했지만 LED 방식이고 그리고 그 코너링 라이트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 네.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 해서 이 네. 주변부에 헤일로라고도 하지만 네네. 동그랗게 주변부를 빛을 내는데 그 부분이 그 모터사이클의 기울기에 따라 대응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었을 때 이쪽으로 해서 코너링 방향에 네. 빛을 더 밝혀주는 그런 거였는데 요게 들어갔다라는 게 지금 브루탈레 네. 신형 800 브루탈레와 드렉스터에 적용이 되어 있고 이게 적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6축 IMU가 그렇죠. 관성 측정 장치가 들어갔으니까 기울기를 측정을 해서 빛을 팍 해주는 거죠. 그렇다는 건 또 코너링 전자장비가- ABS가 된다. 네. 그렇죠. 6축 IMU를 넣었는데 코너링 ABS까지 안 넣어준다? 그건 좀 이상한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구스타에서 밝힌 내용으로 보면은 이 아구스타에서는 최신 콘티넨탈의 ABS를 적용을 시켰고 네. 여기에 이제 코너링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와 그리고 특히나 이번 신형에서 가장 큰 디자인 변화점은 헤드라이트와 이 계기반으로 이어지는 페어링, 그러니까 조그만한 페어링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이 약간 변경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TFT 풀 컬러 계기반을 적용시켜준 브루탈레 1000RR의 것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디자인이 싹 달라졌다. 그래서 그냥 쓱 앞에서 보면 브루탈레 1000인가? 그렇죠. 싶은 그런 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은 또 패밀리 룩이기도 하고요, 결국에. 네. 그러면 우선 헤드라이트가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6축 IMU를 통한 전자장비, 코너링 ABS, 코너링 라이트 등의 패키지가 좋아졌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화면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컬러 TFT 기반 적용이 됐고 아까 조건희 기자가 얘기했던 것 중에 SCS라는 게 네. 있었는데 SCS가 뭔가요? SCS는 스마트 클러치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쉽게 생각해서
그 기어 변속을 할 때 그 클러치 조작을 안 해도 되는 시스템이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 출발할 때도 클러치를 잡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또 DCT를 생각하실 텐데 DCT랑은 또 다르고요. 이거는 클러치 자체가 정말로 그거를 보조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DCT랑은 전혀 다른 시스템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변화들은 브루탈레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디자인의 포인트 변화를 제외하면 두 모델은 사실상 형제 모델로서 거의 같은 모델이에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변화점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만 그 이제 라인업이 갖춰져 있습니다. 드렉스터랑 브루탈레랑 각각 라인업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출시되는 모델이 그 브루탈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브루탈레 로쏘, 브루탈레 RR, 브루탈레 RR SCS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드렉스터는 드렉스터 로쏘, 드렉스터 RR, 드렉스터 RR SCS 그리고 드렉스터 RCSCS가 있습니다. 정확해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정확하게 잘 외워가지고. 그럼 각 모델별의 그 네. 차이점들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그 하이 모델에서 상위 모델로 말씀드렸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수 로쏘가 있겠네요. 기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해하기에 RR이 주력 모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R에서 그 스마트 클러치 시스템이 적용된 게 RR SCS인 거고 이 드렉스터에 되는 그 RC는 그 레파르트 코르세라고 이게 그 레이싱 팀이라는 이탈리아어인데 그 MV 아고스타 라인업에서 정말 더 특별한 모델, 가장 특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C 같은 경우에는 그 함께 적용되는 그 액세서리로 전용 머플러가 그쵸. 있어서 그 출력을 더 키울 수도 있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더 특별한 모델입니다. 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 로쏘라고 그러니까 MB 아고스타가 로쏘라는 라인업을 구축을 한 게 언제였죠? 작년도에 로쏘라는 라인업을 구축을 했어요. 이게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로쏘라는 그 상징적인 이름, 로쏘는 이제 빨간색, 레드를 의미하는데 요것으로 에센셜이라고 사실 본 거예요. 핵심, MB 아고스타가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요걸로 해서 그 실제로 유럽 내에서는 그 A2 라이센스라고 해서 이제 35kW 미만 그 대충 46마력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렇죠. 46마력 정도 미만의 라이센스, 그러니까 면허 체계 그거를 제공을 해주는 그 버전을 제공해 주는 게 요 로쏘 버전에서만 제공이 됐었고 그래서 다양한 버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MB 아고스타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딱 에센셜을 딱 갖춰놓고 충분히 MB 아고스타다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진입 모델로서 네. 그 로쏘 버전인 거고 그 RR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실은 최상위급 버전에 붙던 거였어요. 네. 그렇죠. R이 붙고 보통 RR 붙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최상위급으로서 그 끝까지 가놓은 거. 실제로 마력 차이가 있죠. 네. RR 버전은 140마력, 그리고 로쏘는 110마력. 112마력 아닌가요? 112마력으로 업데이트 그렇죠. 되었습니다. 네, 원래 110마력으로 팔았죠. 네. 사실 이 엔진 스펙이 정말 와 3기통 800cc에 112마력도 대단한데 140마력 네, 장난 아니죠. 로쏘다 그냥. 이게 사실 이게 그 마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일률로 따지는 거고 그 마력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 바이크를 타봐서 알지만 마력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진 않지만 사실 이 F3 엔진, MB 아고스타의 F3 3기통 엔진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개발된 엔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3기통 전체 클래스 전부 다 뒤져도 탑이다. 탑 티어. 그리고 3기통 엔진을
다들 쓸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치? 역회전 크랭크. 네. 카운터로 만들어진 크랭크 케이스가 그래서 엔진 모양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옆에서 보면 크랭크 저기 이 크랭크 위치가 위에 있어요. 또 밑에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MB 아구스타의 F3 혹은 그 당시에 브루탈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엔진의 특성은 이러하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였는데 지금 생각해서 보면 이 역회전 크랭크는 뭐 같습니까? V4 그렇죠. 두카티 두카티의 V4 엔진에서 그 역회전을 쓰는데 그게 사실 모토GP에서 쓰는 거였고 그것을 통해서 그 회전 관성의 역방향을 줄여놔서 훨씬 더 쉽게 눕고 쉽게 눕는 게 좋은 거는 이 자이로 효과를 줄여놔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빠르게 눕고 간다. 뭐 요런 거 어딜 가요? 달릴 수 있다. 네. 지금 사실 로쏘를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로쏘가 그 MV 아구스타의 어떤 그 포지셔닝에는 엔트리 모델이기는 하나 워낙에 그렇죠. MV 아구스타라는 브랜드 자체가 소량만 제작하고 고 하이 퀄리티를 지향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브랜드 안에 진입하면서도 프리미엄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제가 사실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 딱 요런 거였는데 로쏘를 에센셜 그리고 프리미엄을 RR 그리고 RR의 SCS를 프리미엄 플러스 편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드렉스터에서의 RC는 드렉스터는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휠이었잖아요. 키네오의 이제 튜브리스 스포크 휠이었는데 RC는 레파르토 코르세이기 때문에 캐스팅 맞나요? 단조 휠인가? 단조 휠일 거예요. 그렇죠. 단조 휠을 쓰죠. 그래서 이제 휠이 그 좀 더 효율이 높게 만들어 놓은 그 버전인 거고 그리고 RC의 그래픽을 차용을 하는 거고 네. 그 정도의 차이.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네. 제가 이건 사실은 엔진 스펙보다도 그래프를 좀 봤거든요. 그래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그 지금 브루탈레와 드렉스터 둘 다 RR 버전이 있고 로쏘 버전이 있잖아요. 사실 엔진 스펙에 있어서는 그 두 개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는데 RR 버전의 경우에는 그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영역이 8000 rpm부터 2500 rpm까지 2,500. 그러니까 12200 미안해요. 12250 rpm까지 이렇게 딱 잡혀 있고 그 영역대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지점은 1500 rpm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고회전대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걸 만들어 놓은 게 RR이고 로쏘의 경우에는 6000 rpm에서 9500 rpm 사이가 최대 토크 영역이에요. 최대 토크는 이 지점이 여기 있지만 여기를 유지하는 밴드, 토크 밴드가 유지되는 영역이 딱 그렇다. 그래서 최대 토크가 딱 나오는 지점 8500 rpm이었고 그래서 마력이 로쏘가 더 낮고 실제로 가격도 더 낮게 책정이 되겠지만 생각보다 타고 즐기기에 로쏘가 어떻게 보면 되게 꿀이다. 훨씬 타기 쉬울 것 같고 더 타기 쉽게끔 설정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112마력만 돼도 이거 무게도 엄청 가볍거든요. 그래서 타고 즐기기에는 의외로 로쏘가 굉장히 꿀템이다. 실제로 지금 제가 또 스펙 데이터 지금 한번 띄워드릴 텐데 네. 로쏘 모델만 해도 최고 속도가 200km가 시속 200km가 넘는 걸로 스펙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출력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고 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데이터를 보니까 저희가 또 전에 제가 트라이던트 그 프리뷰 하면서도 3기통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렇죠. 3기통 엔진이 사실 약간 다루기가 까다롭죠. 그렇죠. 실제로 실제로 까다롭죠. 네. 왜냐하면은 특히 미들 클래스로 이렇게 그 배기량이 낮아질수록 힘이 이제 저속에서의 힘이 부족하다 보니 조금 더 이제 타기 까다로울 텐데 그 로쏘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즐겁게 타기 좋은 세팅인 것 같네요. 물론 타봐야겠지만. 사실은 뭐 모델 라인업 전체가 그 아까 전에도 우리가 또 그 MB 아구사의 세계로 더 젊은 층이 더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모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바라보면은 참 바라보기 참 어려운 모델이잖아요. 그 조반니의 기준 아닐까요? 그렇죠. 부자이신 분의 기준에서 나서 사실 가격적인 부담이 없지 않은 모델이고 그렇죠. 네. 만약에 배기량 대비나 이렇게 1대1로 비교를 하면은 엔비하고부터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상 이게 비교가 되죠.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배기량이나 출력이나 어떤 그 브랜드 내에서 포지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싹 대충 이제 미들 클래스 800cc급 애들이 최근에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가 싹 되시겠지만 사실 보면은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 MV 아구스타의 캐치프레이즈가 모터사이클 그렇죠. 아트잖아요. 실제로 하나의 작품을 보는 것처럼 완성도가 꽤 높고 아트의 경지. 아트의 경지. 야. 내가 네. 그리고 실제로 공장도 가보셨잖아요. MV 아구스타 공장 공장 가보셔서 가봤죠. 아시겠지만 그 어쨌든 생산량이나 이런 생산 방법에 대해서도 일반 대량 생산 체계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대량 생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준을 어디로 잡을 거냐 하면은 그 소규모 공방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비모타 그렇죠. 같은 네, 네, 네.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까로제리아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이 만들어내는 전체 생산 대수를 전 세계에 배포할 수 있는 전체 생산 대수를 보면 이들은 사실상 슈퍼카 회사죠. 그렇죠. 네. 사실상 슈퍼카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슈퍼카 회사에서 조금 접근하기 좋은 모델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반적인 그 네이키드 모델들과 비교하면 부담이 확실히 되죠. 네. 그리고 감당하셔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고성능으로 만들어 온 차량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하거나 다루는데도 좀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고 네. 물론 그 최근에 MV 아구스타의 새로운 사령탑이 이것에 대한 불안이나 소비자들이 갖는 거부감, 뭐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뭐 3년 무제한 뭐 워런티. 워런티 제공한다 뭐 이런 네, 거 막 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사가 변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뭐 신모델에 대한 기대 그리고 경험해 보시고 싶다면 이미 먼저 들어와 있는 SCS 버전들에 대한 것들은 네. 현재 공식 매장을 방문하셔서 시승도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모델들은 뭐 피렐리 에디션 뭐 이런 또 더 특별한 그쵸. 모델이기 에디션들이 때문에 많았죠.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죠? 저희가 MV 아구스타에 이어서 인디언 모터사이클. 인디언 모터사이클.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사실 아까 MV랑 좀 비슷하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브랜드기는 네. 하잖아요. 아니 아직도 인디언을 설명을 해야 돼요?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역시 크루저가 대표적인 바이크 라인업으로 갖추고 있는 있는 브랜드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아메리칸 크루저 하면 할리 데이비슨을 떠올리시겠지만 할리 데이비슨보다 2년 먼저 1901년 시작된 게 인디언 모터사이클. 인디언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건 딱 이겁니다. 아메리칸 퍼스트 모터사이클. 네. 네. 그 너무 그들이 그걸 강조한 나머지 그 약간 인이백이고 그 할 말이 그거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퍼스트 모터사이클, 아메리칸 퍼스트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도 사실은 광고로 사실 자기들이 쓰는 슬로건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메리칸 퍼스트 모터사이클 첫 번째 모터사이클이다. 첫 번째 모터사이클 브랜드죠. 그렇기는 한데 또 그게 우리의 1등 모터사이클이다. 라는 것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말로 하면. 그쵸. 네. 자존심이 그만큼 세다. 우리가 사실은 더 원조다. 실제로 V-트윈 엔진을 모터사이클에 양산 가장 모터사이클에 먼저. 적용하고 또 인디언이고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할리 데이비슨 미움받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제가 최근에 그 영화 리뷰하는 저 그 유튜브 채널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그 모터사이클 계속 봐서 그런지 아, 그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 아, 보더라고요. 저 이미 보긴 했는데 음. 한 번 다시 봤는데 역시 그 볼 때마다 그 버트먼로 아저씨의 그 저런 멋있죠. 물론 그분은 배우지만 그쵸. 하여튼 예. 네. 그 열정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디언이라는 네, 그쵸. 영화로 인디언 모터사이클을 또 네. 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많이 소개가 됐죠. 그 어쨌든 그 이야기를 지금 종합해 보면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모터사이클 브랜드이고 최초의 레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했던 모습들도 있었고 그렇죠. V-트윈 엔진을 가장 먼저 양산 모델에 얹은 그 모터사이클 브랜드이기도 한 만큼 어쨌든 히스토리가 굉장히 있는 브랜드다. 물론 이제 인디언은 굉장히 부침이 되게 역사 속에서 부침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그 정체성을 완벽하게 꾸준하게 유지해 올 수는 없었어요. 왔다 갔다 부침이 많아서. 하지만 그 정체성들이 그 남아 있는 것들이 있죠. 인디언 전설처럼 남아 있는 것들이 말씀하셨던 스카우트 같은 게 이제 버트먼로 아저씨가 네. 소금 사막에서 보여줬던 것들도 네. 있었고 그리고 그 치프 시리즈가 갖고 있는 라지 스커트 펜더 뭐 이런 네.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오마주라고 얘기 뭐한 카피들도 엄청 나왔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디언 모터사이클이라는 그 향수죠,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을 사람들한테 자극을 했다고 해야 될까? 그런 물건들이 좀 있었죠. 또 인디언 모터사이클 라인업을 쭉 보거나 엔진 이름을 보면 그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이름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 챌린저라는 하드베거 스타일의 그 모터사이클 신형 모터사이클에 적용된 엔진의 이름 파워 플러스도 옛날에 있었던 엔진의 이름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역시 어쨌거나 뭐라 해야 될까 그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주장하는 그 역사를 그렇죠. 계속해서 네, 계승한다. 계속해서 이제 그 일깨워주는 라이더들이 거죠.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건 굉장히 좋은 계속 것 같습니다.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계속. 야, 우리 옛날에도 이런 거 있었어. 옛날에도 이런 새 거 거가 있었어. 없어서 그런가? 네? 무슨 얘기죠, 그 얘기는? 과거 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은 하지만 역사를 요번에 새롭게 등장한 치프 시리즈를 딱 보면서 야, 이 회사가 전통에 머무르지 않는다. 장난 아니다. 진짜 과감하다. 치프 시리즈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라인업이 치프 시리즈. 그쵸. 요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네.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좀 아까 얘기할 때 스카우트가 작년에 100주년을 맞았다고 했는데 그렇죠. 2021년은 이 치프가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치프가 단순히 유로 5를 이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치프랑 이번에 치프는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러니까 맞아요. 완전히 방향성을 틀은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신모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댓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다뤄달라 컨텐츠로 다뤄달라고 하는 진짜요? 분도 있었을 정도로 네, 오, 관심이 몰랐어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치프라는 단어가 추장이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요 라인업 이전의 치프는 어떤 모습이었고 현행 치프는 어떤 모습으로 변경이 됐나요? 그 사실 이거를 단순히 치프만 설명하기보다는 그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지금 계속해서 이 라인업을 확장하고 정리하고 나가는 단계이거든요. 근데 2020년이 저는 약간 좀 2020년, 2021년이 좀 분기였다고 보는데 그 기존의 치프는 치프와 치프 빈티지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디언 모터사이클 내에서는 크루저라는 라인업으로 분류가 되었고 치프 빈티지는 소프트베거랑 하드베거는 저희가 그때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소프트베거 세들백. 네 그죠? 가죽 세들백을 장착한 모델이고 하드베거는 그 하드 타입의 하드 타입의 네, 세들백을 장착한 게 하드베거죠. 단어가 잠깐 생각이 안 나요. 네네네. 네 그런데 치프 빈티지가 그 전에는 약간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뭐라 그럴까 오리지널리티를 상징하는 모델로 그 이야기가 됐어요. 그 이유는 그 치프 빈티지의 연료 탱크 그 컬러 같은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막 화이트에 그 민트색 컬러 같은 거라든지 약간 되게 자주색의- 레트로한 네. 민트.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인디언 모터사이클 그 이제
이벤트 같은 거 투어 같은 거 이제 취재로 따라가 보면은 저는 그 치프 빈티지가 너무 멋있었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그 가죽 이 저기 그냥 새들백에 이 네. 가죽들이 막 하면서 딱 앞에 인디언 딱 그거 딱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너무 감성적으로 느껴졌었는데 이게 저는 사실 이 인디언의 치프의 라지 스커트 밴더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게 그 라지 스커트 밴더가 정말 유려하고 예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인디언 추장의 이 아 네. 맞다. 이거 뭐라 그랬지? 이거 뭐라 그러죠? 아무튼 요 느낌하고 되게 머리 연계가 장식? 되어 있어요. 그쵸? 네. 그런 느낌이 딱 들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인디언 영화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면 바지나 치마 같은 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멋있게 막 그 나바호 문양 막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세모되어 있는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그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굉장히 여러 부침이 많이 있었지만 제대로 다시 복각이라고 해서 시도가 됐던 게 2000대 초반이었고 캘리포니아 쪽에서 시작이 다시 됐다가 그게 또 다시 어떤 사모펀드에 넘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그 만들어졌던 다시 부활해서 만들어졌던 게 인디언 치프가 만들어졌던 건 그때는 파워플러스라는 엔진을 또 다시 얹었죠. 그때 그 엔진은 한국에도 들어왔었어요. 2010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화창해서요? 네. 그 당시에 인디언 모터사이클은 폴라리스하고는 별개였어요. 완전히. 그게 그때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킹스 마운틴이라는 데서 공장을 만들어서 굴렸었는데 그 엔진은 이제 보틀캡 헤드라고 해서 그 병뚜껑 모양의 헤드 커버가 달려 있었어요. 그 엔진 진짜 멋있었거든요. 이렇게 그 아령처럼 생긴 그쵸. 요렇게 생겼고 거의 삼각형에 가깝게 이렇게 올라오는 옆에서 봤을 때 위에는 이제 병뚜껑 모양으로 딱 잡혀 있고 동그랗고 네. 평평하게. 진짜 멋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진짜 극소량만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됐기 때문에 10년 전이었는데 제가 기억할 때 5,600만 원 뭐 이랬던 것 같거든요. 훨씬 고가에 판매가 네, 됐어요.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가죽 안장 그리고 그 시트죠. 시트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달려 있는 가방 이런 것들도 전통적으로 미국 내에서 그 가죽 공방으로 만들었던 제공했던데 그런 데서 가져다 왔어요. 그래서 엄청 비쌌어요. 근데 그만큼 엄청나게 스페셜한 모델이었죠. 근데 그게 그들이 뭐 경영을 잘못했다 뭐 이런 것보다 폴라리스가 그 당시에 기술력이 확실히 있었고 이 빅토리 모터사이클로 네. 기술력을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지향점이 다르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들이 인디언을 인수를 해서 다시 만들어낸 지프는 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썬더스트로크 네. 111 네. 요 엔진을 다 얹어서 그 유려함을 그대로 갖추고 있으면서 네. 한 1,000만 원 이상 가격을 깎아놨어요. 폴라리스 그룹이 인수하면서 만들었던 첫 번째 바이크가 치프. 그쵸. 결국엔 지프죠 다시. 이 치프 시리즈가 그러면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역사에서 꽤 중요한 어떤 변곡점마다 변동이 되는 모델이기는 하네요. 결국에 인디언 모터사이클 뭘로 얘기할 거냐 핵심이네. 하면 치프죠. 음. 그러니까 이거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데 인디언 전체에서 인디언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다고 쳤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추장이 가장 추장이 제일 중요하죠. 그 스카우트가 이렇게 척후병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추장님이 제일 그러네요. 멋있고 맞네. 대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시프가 2020년 말에 빈티지라는 모델이 출시가 했습니다. 그 모델이 인디언 빈티지죠. 그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네. 그 치프 빈티지가 네. 그 폴라리스로 인수되기 전에도 있었고 네. 인수된 이후에 만들어진 신모델에서도 있었죠. 네. 치프 빈티지가 계속 유지가 됐는데 네. 그게 2021년도로 넘어오면서 네. 치프 빈티지라는 이름을 버렸어요. 네. 그 모델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인디언 빈티지가 되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치프 빈티지가 가지고 있던 거는 빈티지, 인디언 빈티지라는 그쵸? 모델이 가져가게 되었고 치프라는 이름이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맞습니다. 탄생. 이번에 변경된 치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치프의 상징과도 같았던 라지 스커트 팬더를 벗어서 던져버렸다.
치마를 벗었다 지금. 그리고 짧은 정말 짧게 잘려져 있는 팬더들로 교체가 되었어요. 아주 멋있어요. 그렇다면 과거의 전통처럼 왔던 그 어떤 상징성을 벗어 던졌던 데는 이유가 있나요? 그 정형성을 완전히 벗어 던지면서 프레임도 완전히 달라졌고 전형적인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치프는 덩치 크고 풍만하고 유려한 맛이었거든요. 어쨌든 좀 더 가볍고 경쾌한 모습으로 만들어냈고 군데군데 시원시원하게 네. 빈 곳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기존의 크루저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크루저를 등장시켜 버렸어요. 치프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큰 도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요런 스타일은 사실은 그 1940년대에 요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1990년대, 2000년대로 넘어왔을 때 일본의 재패니즈 크루저들이 요런 스타일을 따라 했었고요. 그 이후로 재패니즈 모터사이클들이 쭉 가라앉고 다시 할리 데이비슨 위주로 재편이 딱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롱앤로우였죠. 전부 디자인 경향이. 낮고 그쵸. 낮고 길고. 리어 타이어 두껍고. 그쵸. 요렇게만 오던 걸 지금 새로운 치프는 야, 다 집어쳐. 막 원래 모터사이클이란 그런 것이 아니야 라는 식의 저기로 정말 깔끔하고 간결하면서도 정말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뽑아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존의 크루저 모터사이클을 바라보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낯설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칩니다.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그 연료 탱크와 헤드라이트 사이에 그 그쵸. 두 가닥으로 프레임이 올라오는 그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는 거. 네. 저는 그게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저도요. 기존에 있었던 인디언 모터사이클 치프 시리즈의 프레임은 사실 그 안쪽이 좀 막혀서 맞아요. 뭉툭한 느낌이 좀 들었었잖아요. 되게 두꺼운 철판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느낌이었죠. 요렇게 정말 요런 느낌이었는데 거의 이게 안 이렇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막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완전히 뻥 뚫리게 되면서 정말 지금 사진으로 제가 뚜당 띄워드릴 텐데 정말 완전히 다른 모델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측면에서 봤을 때보다 약간 비스듬하게 봤을 때의 이 공간이 연출해 주는 게 굉장히 클래식 크루저를 재해석한 느낌이 확 들고 아까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훨씬 이전의 그 크루저의 형태들에서 영감을 받았다라는 그 실루엣이 딱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런 현대적인 그 바버 스타일로 봤을 때 이제 팬더가 잘리거나 짧게 어느 정도 되게 간결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치프 시리즈의 이제 모델 구성을 대략적으로 살펴서 설명을 드리면 네. 기본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치프는 프론트를 19인치 네. 휠을 써요. 그죠? 마치 우리 전에도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스트리트 밥처럼 프론트를 19인치 휠을 쓰고 치프 바버는 상대적으로 휠의 인치수가 작은 16인치 그리고 그 타이어가 좀 더 팻 타이어예요. 좀 더 뚱뚱한 타입. 그래서 딱 봤을 때의 그림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 보여요. 모델 자체가.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이프 행어 타입의 핸들바가 적용이 되어서 스타일은 확실히 좀 구분이 확실히 되고요. 슈퍼치프는 굳이 말씀드리면 할리 데이비슨의 뭐랄까요? 헤리티지. 클래식. 그죠? 네. 이제 방패형 그 실드를 부착해서 탈착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장착했을 때를 기본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 리어에 그 새들백, 가죽 새들백이 장착이 되어 있죠. 기본으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참 그 어떤 모터사이클 얘기하면서 엄마 친구 아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얘기하는 거 계속 좀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사실 크루저 모터사이클만은 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사실 이번에 그 치프 시리즈가 처음 딱 등장했을 때 처음 딱 보였던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료 탱크 앞에 프레임이 비어 있는 것이었는데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그 이제 치프 바버 모델을 보면서
할리 데이비슨의 스트리트 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 에이프행어 바. 요소들이나 가벼워 보이는 어떤 것들이 되게 그렇죠.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면서 또 이어서 생각을 한 게 그 작년에 챌린저를 출시를 하면서 인디언이 아예 그 발표를 할 당시에도 에이크마에서 우리는 할리 데이비슨의 로드 글라이드가 잡으러 왔다. 도전자다. 네. 그렇죠. 챌린저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노골적이잖아요. 도전자니까. 그래서 와 이런 방법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 이번에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판매량으로 따졌을 때 할리 데이비슨이 여전히 더 인디언 모터사이클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고 그렇죠.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그러면 이 크루저 시장도 어쨌든 한정적이라고 본다면 그 할리 데이비슨의 파이를 조금 더 뺏어와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할리 데이비슨에서 잘 팔리는 모델을 저는 선정을 했을 거라고 봐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두 가지를 꼽았다면 로드 글라이드랑 스트리트 밥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헤리티지 클래식 그래서 그런 모델들의 어떤 경쟁이 될 수 있는 지금 라인업을 계속 갖춰나가고 있지 않나. 네, 저도 자세하게 비교하면서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가격적으로나 그 포지션, 가격적인 이제 포지션이나 그 노골적이다라고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확실히 다분히 의도적으로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차이점이 좀 큰 부분은 그 치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3개의 모델인 거죠, 현재. 네. 이 3개의 기종 가지고 모두를 상대하겠다 혹은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 할리 데이비슨에서 찾을 수 없는 부분들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필을 해보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 치프 시리즈 가지고선 도전하지 않은 영역이 펫보이나 펫밥처럼 엄청 이렇게 육중하고 볼드한 그리고 혹은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현대적인 되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스타일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한 거죠. 이번 새로운 치프 라인업을 구축을 하면서 저는 사실 이렇게 집중하는 게 인디언 모터사이클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한 기획자 뭐 이 사람 나중에 모터사이클 명예의 전당에 바로 올라가셔야 되는 분인데 빰빠밤. 이분 어떤 분이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이 변화의 뒤에는 올라 스테네야드가 있다. 사실 스테네야드. 네, 인디언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네. 모터사이클 역사의 이 근래에 네. 2000년대에 2010년도라고 얘기할게요. 2010년도 이후에 모터사이클 세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단 하나의 인물을 꼽자면 스웨덴 출신의 올라 스테네야드다. 이분 어떤 분입니까? 아, 이분이 젊은 디자이너죠, 사실은. 그 BMW에서 우리가 모두가 제일 쉽게 와닿으려면 R90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것이 근데 사실은 또 그 앞전에 S1000RR도 만든 사람이다. 네, 거기까지 이 짝눈을 만든 사람도 이 사람이었다, 사실은. 근데 사실 또 이 올라스테네아들은 원래 스웨덴 맞을 거예요. 스웨덴에서 차퍼 빌더였어요. 스스로 자기 모터사이클을 만들었어요. 원래 아메리칸 크루저 모터사이클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디언 모터사이클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폴라리스로 인수되기 이전의 인디언 모터사이클 파워플러스 엔진을 병뚜껑 헤드를 썼던 파워플러스 버전의 인디언 치프 빈티지 요거 만들 때도 거기 있었어요. 인디언에 있었어요. 내가 만들었던 거 한번 다시 이렇게 뒤집은 거네. 그렇죠. 네. 그가 복각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끝내놓은 걸 유지를 해왔던 게 기존의 빈티지였고 그것을 이번에 완전히 전복해서 만들어 놓은 게 신형 치프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치프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그가 작업했던 그 복각이라는 포인트 그리고 그거를 다시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저는 이번에 이 모델 발표하고 그가
직접 그 소셜 미디어 계정에다가 자신의 그 성과물들 그리고 자기 팀이 만들어낸 이 성과물을 공유를 한 걸 봤어요.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댓글들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확인해 보면 물론 당연히 듣기 좋으라고 칭찬 일색이겠죠. 인친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혹은 저도 사실 그들이 이야기한 것을 보고서 생각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전복이 엄청나다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크루저 모터사이클을 우리가 흔히 커스텀 모터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네. 커스텀이 가능할 것 혹은 가능한 것으로서의 캔버스, 빈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이 형태가 정말 사람들에게 영감을 많이 주나 봐요. 탱크가 그 뒤 들려져 있고 이 탱크와 앞부분에 프레임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들, 이 더블 크레이들 타입의 프레임. 아메리칸 모터사이클에서 아까 말씀하신 크루저라는 장르에 국한해서 봤을 때 이 모터사이클의 기본 구조, 그러니까 프레임과 바퀴와 엔진, 그렇죠. 연료 탱크 그것들이 주는 그 영감이라는 것들이 확실히 확 와닿는 네, 지점이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소신 발언 여기서 하나 하자면 네네. 사실은 저는 인디언 모터사이클에 그렇게 매력적인 모터사이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작년에 약간 챌린저는 약간 좀 눈이 가긴 했지만 네, 그랬지만 근데 이번에 이거는 물론 가격이 중요하겠지만 여전히 이거 조금 그 가장 베이직 모델인 치프나 치프 바버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젊은 라이더들이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가격 포지션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대략적으로만 한번 들여다봤었는데요. 그 미국 내에서의 이제 MSRP가 한국하고 뭐 1대1로 환율 계산해서 안 맞다는 얘기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 라인업들의 가격 비율로서 봤을 때는 현재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스탠다드 모델의 치프 기본형 모델이 판매 가격이 스타팅 포인트가 현재 FTR 1200S하고 거의 동일한 지점에 와닿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4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시작한다. 스타팅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상위급 모델이 슈퍼치프 리미티드까지 들여다본다면 4천만 원 조금 언더 3,900만 원 선. 요 정도 사이로 가격이 잡힐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1,000만 원대 이게 2천만 원 미만의 가격대가 아니라 그 이상에서의 가격대. 그러면 3천만 원 중반까지. 정말로 그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필요했던 허리 라인을 딱 카바를 또 카바라고 했다고 또 뭐라 그랬어요. 커버리지. 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 라인업으로 정말로 할리 데이비슨의 소프테일 라인업들이 정리가 됐던 그런 딱 느낌이에요. 그럼 과거에는 허리가 비어 있었던 그 가격적인 포지셔닝과 장르적인 면에서의 포지셔닝도 채울 수 있는 그 딱 디딤돌 역할도 할 것 같다. 정말로 그쵸. 네. 일단은 특히나 지금 할리 데이비슨의 라인업도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2천만 원 중반대의 가격대 모델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저는 치열하다? 라기보다는 2천만 원 중반 이상으로 다 올라가 버렸죠. 아예 스타팅 라인이. 그럼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형 크루저 모터사이클 세계에서는 입문 레벨이 돼버렸어요. 그 지점을 이렇게 새로운 깔끔하고 정말 새로운 룩을 제공을 함으로써 기존의 강자가 가져가지 못했던 부분을 가져가려고 하는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그 보관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면은 정말 아름답죠. 그러면 지금 인디언 모터사이클에서는 치프 시리즈를 새롭게 만들면서 기존의 스카우트, FTR 더 장거리 투어를 목적으로 한 장르의 모터사이클들 중간에 배치되는 크루저로서의 굉장히 간결한 모터사이클을 재배치했고 그렇죠. 실제로 이 모터사이클이 치프라는 모델이고 과거에 있었던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헤리티지를 또다시 재해석해낸 그렇죠. 멋진 모터사이클이 나왔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아마도 FTR 1200S와 비슷한 위치부터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알라인티를 디자인한 그렇죠. 올라 스테네드가 얘가 주도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네. 저희가 인디언 모터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MV 아구스타의 브루탈레와 드렉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리고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치프 시리즈를 기준으로 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모터사이클 이슈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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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